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0에서 150mm입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10분입니다. KBS 네, 2016년 6월 미국 가전 매장에서 팔렸던 삼성전자의 세탁기 가격은 $499. 그런데 1년 반 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덤핑 과세를 부과한 뒤 가격은 그보다 $100 정도 오른 $598. 20%나 가격이 뛰어버렸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난 사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 소비자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한 보도에서 나온 한 사례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전체적인 수입 물품의 가격이 비싸졌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보통 소비자 경우 한 가구당 대략 50만 원 정도 더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37만 원이 더 나가게 돼서 손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미국 소비자들이 보호무역의 대가를 치르면 치를수록,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쌓이면 쌓일수록 미중 무역전쟁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유권자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빨리 무역전쟁을 타결짓고 재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미중 무역전쟁의 그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섞인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잘 보려면 결국 미국 유권자의 표심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 보내드리기 전에요, 뉴스 속보 하나 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전 4시 10분부터 최경영의 경제쇼 시작하자마자 이 소식이 들려왔네요. 청와대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송부 시한은 오는 6월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임명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입니다.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해서 누락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 중이죠. 기업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메이크업해서 화장을 해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행위, 무슨 회계?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 문자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제가 아까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 관련해서 오는 6월이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오는 6일까지로 정정합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재송부 시한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한 이슈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거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꼼짝 말고 재심, 2심에서 다시 재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사건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재벌의 상속 등을 위해서 저지르는 경제 범죄의 역사, 사익 편취의 역사, 여러 가지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 정경유착의 사례, 특히 삼성의 문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신 분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이제 최한수 교수님은 제가 그 전부터 알았는데 시민단체에도 계셨었고, 네. 예. 그러다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예. 그다음에 돌아와서 국책연구소에 있다가 국책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지금 학교로 경북대학교 옮겼습니다. 지방국립대학 교수로 예,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예. 부임했습니다. 예. 그래 전반적으로 한 20년 정도 이 문제를 바라본 것이죠. 현장에서 한 시민단체 10년, 한 15년, 2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15년 정도. 10년에서 그렇죠. 한 15년 정도.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권위자 중에 잘 안 알려진 권위자. 예. 그러나 그 이른바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른바 이제 선수로 통하는 분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대법원이 이제 특히 이재용 씨에 대해서 이재용 판결에서 얘기한 건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른바 경영권 승계 플랜이라는 게 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용 씨와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미전실에 임원들이 있다. 경영권 승계라는 플랜이 있었고 예, 일관되게 진행돼 왔고 최소한 2015년부터. 예. 그다음에 그걸 주도한 사람은 미전실이고. 미전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중심에는 이재용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일종의 뭐 묵인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최순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줬다. 이 세 개가 이제 확인된 거죠. 이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이 됐다. 그렇죠. 부정한 청탁은 어떤 청탁인가요? 그러니까 말대로 이제 네. 이 경영권 승 이따 자세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뭐 금융 감독 당국이나 규제 당국이나 혹은 정부가 반대하면 예. 사실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일종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최고 결정, 그러니까 의사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예.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그 최순실 씨한테 갈- 편익을 준 거죠. 그렇죠. 예, 갈 수 없다라는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뭐 합병이랄지 합병, 뭐 금융지주회사 이슈, 예. 뭐 그런 여러 이런 가지 것들의 편의를 봐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싫으면 예. 상식적으로 관료들은 사실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면 결국 이제 이 의사결정 갖고 있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자기가 규정상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한데 예. 그런데 예.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정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거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삼바 상정 과정에서의 뭐 금융감독기구의 입장이라든가 예. 이런 게 이제 현안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사실은 이제 미전실의 계획이었고 계획이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그럼 국민연금이 개입하기 전에 예. 어떤 말 사건, 예. 예. 그러니까 말을 대여 뭐 소유를 했든지 대여를 했든지 예. 지금까지는 대여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그러니까 딸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항소심,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한 건 이제 크게 특히 이재용 씨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건 특히 네.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뇌물액의 액수입니다. 근데 뇌물액의 뇌물액의 액수가 액수. 이제 흔히 말하는 말세말인데요. 예. 뭐 이름이 살시도 비타나 뭐 라우스 이런 예. 잘 모르는 건데 말 세 마리. 예. 예. 이제 말 세 마리 가격이 한 25억쯤 되나 봐요. 예. 한 마리당 아니요, 세 개 다 합쳐서. 세 개 다 합해서 25억.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예. 이제 이득을 준 게 한 70억쯤 돼요. 아,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그러니까 최순실 쪽으로 넘어갔으면 70억 정도로 이득을 줬다. 네. 근데 소유권이 안 넘어가고 예. 말의 사용 이익 이게 이제 2심에서 판단한 건데 그 말의 사용 이익은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2심에서도 이거 액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35억밖에 횡령액이 안 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뇌물은 어차피 돈을 준 사람은요. 우리 실정법에서 그렇게 강하게 처벌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예. 뇌물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범죄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받은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죠. 그래서 이게 예.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 액수에 따라 형량이 뭐 무기징역도 올라가는 예. 거죠. 20년, 30년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돈을 준 사람, 즉 삼성 쪽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횡령 금액이 50억을 넘으면 형량이 확 뛰는 거예요. 예. 예, 최소 50? 5년 이상. 50억을 기준으로. 예,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그걸 35억이라고 봤어요. 35억으로 예. 봤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예, 대법원에서는 그게 70억이라고 70억으로 봤고 그러니까 예. 35억으로 봐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예, 예. 대법원에서는 70억으로 봤으니까 예, 다시 이거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판단해야 거죠. 되네. 예,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대법원 예, 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은 왜 이렇게 봤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그 대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줬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누구에게 뇌물을 바칠 때 이게 처벌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너한테 준 게 아니고 내가 소유권은 갖고 있겠다. 예. 명시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액수가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소유권이라는 거는 도장을 찍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넘어가면 이건 소유권 넘어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이재용 씨 2심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에선 다 인정이 됐어요. 예. 유독 이재용 씨 2심 판결. 아. 예, 거기서만 그렇게 이상하게 판단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삼성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이제 보통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키워드를 두 개로 했는데 하나가 이제 말 세 마리. 예. 예, 말 세 마리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 세 마리가 인정이 돼야, 그러니까 이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씨한테 넘어갔다고 인정을 하면 예. 이재용 씨의 형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제 일종의 경영권 승계 플랜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아까 서두에서 언급하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예. 대충 2015년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게 한 2014년이고요. 예. 그 이후부터 삼성그룹의 미전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전에 예. 경영권 승계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련의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쯤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잖아요. 쓰러졌고,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2015년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련의 플랜들이 진행되고요. 그게 이제 문서로도 다 확인이 된 거죠. 미전실 문서로도.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대중적 사건은 아까 말했던 그 삼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 이제 준비를 하고 정확히는 그 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삼바의 가치가 바뀌고. 그리고 이 와중에 뇌물을 주고 아까 말했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해서 말 세 마리 주고 우리가 동계 스포츠 센터에 지원을 해준 연도도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네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인정한 건 뭐냐면 이런 플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삼성이 대통령이 요구했는데 수동적으로 응한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그 대통령의 무슨 압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일종의 적극적 제안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항소심 판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협박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재벌들한테 협박을 해서 출연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대법원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방적으로 위협을 고지해서
내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돈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기업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삼성도 있었고 롯데도 있었고 각기 개별적인 이익관계 때문에 돈을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아니다. 피해자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가 이재용 씨의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항소심 이제 결국 집행유예를 준 건데 이 취지에 따르면 이제 파기해서 다시 2심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좀 준 거죠.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뭐 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확 줄었다. 이건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종의 경영권 플랜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 그 이슈도 사실은 이게 삼성은 이게 아무 경영권 승계랑 상관없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법원에서 물론 이 경영권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재용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검찰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는데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경영권 승계 과정이 하나의 플랜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여주면 이재용 씨가 묵시적으로 이걸 알고 묵인했다는 것만 인정할 수 있으면 좀 더 이재용 씨에게 책임을 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전향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분식 회계 사건, 회계 사기 사건과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를 통한 이재용 씨의 승계 이것과의 연결고리를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저도 되게 복잡해서 사실 되게 전문적이고 근데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이거 핵심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근데 이미 너무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그 주식을 몇 주 갖고 뭐 부모한테 받았다고 해서 물려받아도 지배권을 행사할 정도의 주식을 사는 건 개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주는 누구냐면 삼성물산과 생명이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죠. 근데 이재용 씨는 안타깝게도 이재용 씨 입장에서 보면 물산이나 생명의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이재용 씨가 갖고 있던 주식은 에버랜드 주식입니다.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 이러면 제일모직으로 바뀌었죠. 제일모직으로 바뀐. 그러니까 이재용 씨는 제일모직의 지배주주였어요.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면 물산이나 생명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젠 물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야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그러니까 물산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제가 내 지분이 희석되지 않고 물산을 지배할 수 있고 그렇죠. 합병 신설법인이 물산을 지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삼바의 핵심은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그 회계 부정의 핵심은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는데 삼바가 절전의 역할을 저렇게 말하면 제일모직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회사로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이게 어떻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교환하는데 이게 순금이냐 아니면 도금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분식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도금한 건 거를 진짜 순금이처럼 얘기하는 거죠. 엄청나게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가치가 높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회사인 삼성물산의 주식과 맞바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국민연금도 찬성한 거죠. 그게 사실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용 씨는 이제 60억을 물려받았어요. 부모한테.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거 세금을 냈죠. 60억을 물려받은 거 그것도 차분차분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풀 7282님 이재용 처벌하면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수십 년 앞당기는 계기 될 듯. 주로 그 문자들이 굉장히 좀 그 이재용 씨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시작은 1996년입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예. 뭐 CB라는 이제 이상한 금융 기법으로 하여튼 주식을 발행했어요. 예. 근데 우연케도 당시에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들이 그걸 인수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삼성 계열사였어요. 예. 인수 안 하고 그걸 이재용 씨가 인수한 거죠. 그 60억 그 인수 자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증여세를 한 15억 정도 뭐 냈다고 냈습니다. 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유일한 건데 예.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삼성그룹 전체 이제 뭐 이재용 씨가 계열사의 사실상 의사결정자죠. 예. 삼성그룹의 지금 주가 총액이 뭐 변동은 있는데 대충 400조가 넘어요. 삼성그룹의 예, 주가 예. 총액이. 예. 시가총액이. 예. 예. 왜냐하면 비상장 계열사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상장 계열사의 주가 총액은 한 400조가 넘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460조쯤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죠. 예. 예. 2018년. 그걸 이제 60억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근데 딱 이재용 씨가 그 두 번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60억으로 400조를 먹은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예. 보면. 근데 세금 빼고 나면 45억으로 예. 400조를 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400조라는 주식 물론 이제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내가 증여를 받았으면 세금을 냈겠죠. 뭐 그건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도 얼마인지 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번 이제 크게 세금을 안 내고 물려받은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 간접적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세금 얼마큼 걷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예. 이재용이 안 냈으면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화가 난 거죠. 근데 좀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예. 여기에 국민연금이 개입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연금을 이제 팔을 비틀어서 찬성하게 만들었고 그 손해를 이제 참여연대 추산에 따르면 그게 한 1,830억쯤 된다고 해요. 예. 연금의 손해를 본 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또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건 두 번 있었던 거죠. 증여세 예. 한번 안 내므로써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그러면은 또 국민들이 더 화를 많이 내는 거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한테 1,830억의 손해를 입히고 그렇죠. 그만큼은 사실상 이재용 씨가 이득을 본 거죠.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씨는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고 삼성이 잘못되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데 그냥 예. 승계를 하는 이 이종 씨에 관해서는 예. 한국 언론이 어찌된 일인지 인사검증 같은 거를 혹독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강 PD의 부동산님이라는 분이 예. 전혀 또 다른 예. 아까와는 다른 예. 의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가끔 이런 문자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예.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기준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가 아닙니다. 예. 분식회계라고 우리가 여기 이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미국에서는 그냥 벌금으로 끝날 문제예요. 한국은 이런 식으로 인민재판하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예. 이분 의견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예. 뭐 일단 이게 미국에서 어떻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감독기구가 결정할 문제니까. 근데 다만 분식회계가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거는 예, 우리가 그럼요. 이제 인터넷에 엔론을 치면 엔론 나오는데 사태. 뭐 다 예. 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회계부정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 어느 분 주장하면 이제 이 삼바 액수와 비슷하대요. 예. 근데 이거의 후폭풍은 뭐였냐면 이 엔론의 CEO가 한 25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엔론은 이제 문을 닫았고요. 음. 그다음에 당시에 이 엔론의 그 장부를 이제 했던 회계 법인은 사실상 해체가 됐죠. 그러니까 문을 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벌금으로 끝나진 않아요. 오히려 왜 벌금으로 끝나지 않냐면 미국은 예.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결국은 회계 장부를 보고 투자하는데 예. 그걸 속여서 투자자들을 오도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주의일수록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죠. 예. 경제사법일수록. 예. 그리고 벌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유인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왜냐하면 내가 100조를 벌었어요. 예컨대. 예. 벌금을 100조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면 99조 그러면 내가 1조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 벌금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감옥에 집어넣으면 내가 100조를 벌든 99조를 벌든 그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거 외에 예. 특히 집에 특히 이제 다른 편익이 있을 때는 감옥에 넣는 게 범죄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법 그렇죠.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 뭐 최한수 교수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독자나 시청자들이 말씀하시는 상황이랑은 또 정반대의 상황을 많이 목도하셨을 거고 그 말씀하신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2002년 해체된 미국의 컨설팅 회사 제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서 찾아보니까 아서 앤더슨이었죠. 굉장히 유명했던. 그렇죠. 아마 한 3위, 4위 정도의 컨설팅 펌이었어요. 회계법인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사범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이 사람은 뭐 그동안 경제에 기여한 바가 많고 그리고 초범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표적인 우리가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표현은 이른바 삼호법칙 그래서 이제 3년을 구형하고 다만 이 형을 유예하는 게 5년이죠. 5년이다. 그래서 이게 삼호법칙 유전무죄인데 이제 제 연구 중에 이제 하나가 왜 법원이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떠냐 이런 건데요. 이제 결국은 이재용 씨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재용 씨가 실형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이재용 씨의 실형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있고요. 또 반대로 실형 가능성을 즉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벌에 관대해요. 그래서 똑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액수도 비슷해도 재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아주 많게, 물론 이건 수치는 좀 자의적일 수 있는데 제 연구에 따르면 27%포인트나 실형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재벌이면. 재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그러니까 떨어진다. 감옥에 가는 확률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보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재용 씨한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재용 씨는 재벌이니까요. 두 번째 우리나라 법원이 관대한 게 뭐냐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를 변제하면 그러니까 피해액을 회사에 다시 돌려주면 또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해요. 27%나 더 관대했다는 건 20%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이 한 50%.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재벌 기업범죄. 우리가 재벌 기업범죄는 재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재벌 기업범죄자에 비해서 재벌 범죄자들이 27%포인트 집행유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은 건데 높죠.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전무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피해액을 변제하면 또 실형 가능성이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장님들은 한 50%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재벌들 같은 경우는 77% 받는다. 뭐 이런 결과군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이재용 씨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재벌이지만 두 가지 기업범죄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재벌 총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총수가 전문 경영인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도 아마 강하게 처벌받을 거예요. 이 사안도 지금 이재용 씨만 기소된 게 아니라 미전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재용 씨가 주범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받을 것이고 근데 집행유예가 올라갈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법원을 제가 뭐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거고 좀 바뀌어요, 판례가. 왜냐하면 우리가 양형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2007년 정도부터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양형 기준 이후에 양형 기준 이전에는요. 제가 예를 들면 이재용 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건수가 거의 한 20건이 넘어요. 제 데이터가 한 700건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3, 40건은 이재용 씨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즉 피해액을 변제하고 그다음에 액수가 한 50억 정도, 지금 70억 정도 피해액이 그럼 집행유예 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양형 기준 이후에는 딱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그러니까 실형 가능성이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이런 게 사실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진보죠. 법관의 자의적인 재량권 이런 판단을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 우리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사안은 판사가 4년에서 7년을 때릴 수 그러니까 실형을 4년에서 7년을 선고해야 됩니다. 실형을 4년에서 7년.
근데 우리 양형 기준에 보면 예. 형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 가중 요소, 감경 요소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예. 감경 요소는 아까 말했듯이 피해액을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다음에 전과가 없는 경우. 그렇죠. 그럼 이재용 씨는 둘 다 해당하죠. 예. 근데 또 가중 요소가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중에 하나가 범죄가 첫 번째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범죄가 저질러졌으면 강하게 처벌받아요. 이게 가중 요소군요. 예, 가중 요소입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는 범죄 수익이나 이 하는 걸 은닉하면 숨기면 처벌받는데 예. 물론 이재용 씨 사건은 여기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은 예. 이재용 씨가 아니라 이제 저쪽 그렇죠. 최성원 씨 쪽 뭐 이런 예. 쪽인데 예. 그래서 이걸 하면 기본이 4년에서 7년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형이 나오려면 예. 일단 3년 정도까지 형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년을 뭐 유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 이론적으로 정상적인 판사라면 예. 대법원의 판결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판사라면 예. 다른 의도가 없는 판사라면 예. 제가 보기엔 실형 가능성이 제법 높아요. 높다. 예. 다만 변수는 이게 경제범죄 치고는 피해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70억 정도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경제범죄 특히 재벌들은 뭐 몇백억 단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재용 씨가 아니었으면 아마 판사 입장에서 액수가 작고 변제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70억이 단순히 횡령이 아니라 뇌물을 위한 횡령이었잖아요. 예.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등법원에 계신 이 사건을 맡을 판사분들이 이런 특성을 좀 이해해서 형을 선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재심에서 집행유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논조가 달랐던 점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퀴즈 한 번 더 내드려야 돼요. 지금 시간상.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삼성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재용 씨 잡혀 들어가면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는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행위, 회계 사기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말해서 이 단어 자체가 또 분칠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또 문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문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고요. 유재신님, 오늘 퀴즈 정답은 일본식 조어가 아닌지 뭐 이런 말씀이네요. 풀어두면 사기가 맞는 표현일 텐데 분식은 너무 이뻐 보이는 말이에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정용경님,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분만큼만 영향력을 행사하면 됩니다. 예, 자본주의를 제대로 배우신 분이군요. 안상민님, 삼성물산 합병으로 피해본 투자자입니다. 이재용은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의견입니다. 예, 제 의견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에 관해서 걱정. 결국 이제 핵심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혹시라도 감옥에 가게 되면, 그렇죠. 이제 경영권 공백이 발생하고, 그래서 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게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 부정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죠. 그렇죠. 일종의 신화죠, 신화. 언론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십 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의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재용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냈는데 나오니까 오랜 좀 지지부진하죠. 물론 이거는 이재용 씨 탓은 아니에요. 반도체 경기 때문이죠. 사이클이죠.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재용 씨가 본인이 청문회 가서 자기는 별로 아는 게 없다 그랬어요.
네, 그 청문회 보시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의사결정은 전문 경영인이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 전반의 중요한 의사결정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왜 이재용 부회장에게 네. 천문학적인 액수의 월급을 지급해야 돼? 이런 그런 얘기, 이런 질문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뭐 그런 거죠. 근데, 아는 게 없는데 왜 내가 월급 주면서 근데 부려먹어야 이제 되나? 뭐 이런. 또 최근에는 예. 누가 그러던데 이제 특히 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직전에 예. 이재용 씨가 아마 그 전 몇 년 전보다 언론 노출 빈도가 굉장히 늘었죠. 일본도 가고. 예. 그래서 이건 일종의 보여주기죠, 쇼잉이죠. 내가 근데 애국주의 마케팅 뭐 애국주의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내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뭐 예. 혹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조라고 얘기하고 이재용 씨를 이순신으로 해서 이거 외구가 침범했는데 예.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한다. 예.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죠. 근데 삼성그룹이 잘 되는 걸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는 것도 아까 말했던 그 신화를 이해하는데 예.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재벌 총수들이 예.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예. 과연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가장 정직한 시장, 주식시장. 예. 네, 물론 이건 이제 투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재용 씨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예. 정말 중요한 사람이 주가가 떨어져야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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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애플의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예. 갑자기 죽거나 예. 뭐 아프면 그 기업의 주가가 출렁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면. 예. 근데 제가 뭐 이재용 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 총수 제 샘플에 있는 사람은 현대차도 있고요, SK도 있고요, CJ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보면 이미 1위, 2위, 3위가 다 총수들이 감옥에 한 전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해봤어요. 그때 결론이 이런 겁니다. 총수가 실형, 즉 감옥에 가라고 판결을 내리면 예, 일부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을 풀어주면 주가가 올라가냐, 즉 집행유예를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냐?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죠. 예.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총수들이 특히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이 되면 주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그 이유는 총수가 감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예. 반대로 감옥에 안 가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안 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일반적인 통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얘가 이번에 크게 한번 혼을 내야 반성하고 다시 안 할 텐데 기업이 법원이 풀어주면 언젠가 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언제 또 하면 그게 결국은 주주들에게 그쵸. 손해잖아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영향력이 즉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큰 기업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재용 씨가 본인이 진실 얘기했어요. 이미 큰 기업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있으나 없으나 예.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뭐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은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 말했잖아요. 이재용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삼성전자의 영업이 그건 반도체 경기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지 한 개인 CEO의 뭐 고군분투 이런 거는 주가 영향 미치는 데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도 다음 날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심 때는요. 삼성전자 케이스 말씀드리면 주가가 올랐어요.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주가가 그날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다음 날 반등했어요. 그렇죠.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날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 재벌 총수라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몽구 시장님도 감옥에 가신 적이 있고요. 정몽구 회장. 네. 예. 그다음에 책태현 회장님도 감옥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거 다 까먹고 있었어요. 왜? 그 뒤에 SK나 현대차가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예, 정해진 룰에 따르면 사실 감옥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렇죠. 이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를 집행유예를 주십시오. 라는 말을 아무도 못하죠. 왜냐? 우리가 1등 기업도 집어넣어 봤는데 큰 영향이 없더라. 한국 언론은 계속 그 이야기는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예. 다르게 생각을 예.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점점 그런데 이게 일종의 이제 역사적인 증거, 학문으로 말하면 이제 에비던스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네네. 사례를 통해서 예. 실제로 그 그래프를 만들고 함수로 돌려봤더니 이런 네네. 통계적 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사례가 몇 가지 사례가 아니라 제법 많은 한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한두 개 사례는 아니고 좀 더 많고 물론 이건 이제 저의 다른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예. 적어도 저의 잠정적인 결론은 뭐 그렇게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적어도 주식시장은 그렇죠. 네, 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다른 요인들 그날 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 이런 네네. 요인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런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고 우리가 그렇군요. 이 사건이라는 일종의 예상치 못했던 사건에 대해서 혹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잡아낼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도 예. 이재용 그 부회장에게 그렇게 집착할 게 아니고 그냥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배구조를 어떻게 짜는가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상조 위원장께서도 맨날 지금 이제 수석이시지만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미 사실 삼성에서 대위는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뭐 한국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굉장히 수많은 제가 듣기로도 수백 명의 외국인 임원들도 많다고 있고,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삼성그룹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영진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걸 마케팅하는 것도 실무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무슨 장기 투자 이런 건 좀 지체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경영진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만약 경영이라는 거는 우발적 상황에서 대처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뭐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장기 투자라는 것도 그 뭐랄까요? 제대로 훈련을 받고 검증된 사람이 와서 전문 CEO가 와서 야 이쪽으로 가자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쭉 가는 거하고 어떤 과거처럼 우리가 재벌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뭐 성장했었던 그런 신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느낌으로 감으로 야 이쪽이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경영 전략을 판단하는 것하고 이른바 오너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없이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이제 사실 경영권을 계속 상속하는 거거든요. 경영권을 상속하는 것. 예. 근데 이제 사실 주식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영권을 상속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계속 자기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애플의 잡스나 지금 팀 쿡은 주식을 갖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애플의 지배주주 누군가 별로 관심 없죠. 이 둘이 전문 경영에서 기업을 잘 운영해 주면 됩니다. 팀쿡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 이사회 의견을 받지만. 뭐 예를 들면 대표님 또 애플 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빌 게이츠가 있었고 그다음에 발머가 있고 지금은 나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주주인지 누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 경영을 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삼성그룹 지분도 별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건 능력도 검증받은 적이 없고 오로지 특정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 기업을 그룹을 계속 그것도 한 기업이 아니라 그룹을 운영하고 싶다. 그것도 편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상속세율도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세율이 높아도 자기가 능력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아들들은 능력이 검증이 안 됐어요. 심지어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 들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대 최한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분식 회계였습니다. 당첨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4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